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그 사실은 대선 후보를 정하는 과정은 지금 뭐 이미 후보들이 뭐 15용, 18용, 20용 엄청나게 난립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도 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룰이라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 마지막 이제 경선을 할 때는 50대 50이죠. 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컷오프도 있고 그렇죠. 2차 컷오프도 있고 심지어는 3차, 4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후보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 비율 조정을 선관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말도 확대하면은 네. 지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부 마음대로. 몇 명을 추릴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로또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한동훈이 너무 싫다. 예. 그러면 마지막에 2명을 남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땐 3명도 남기고 4명도 남길 수 있는데 그런 숫자적인 범위를 우리 지도부가 멋대로 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관위원 누가 지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은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이라는 것이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누군가의 뜻에 의거해서 그냥 흘러가기도 쉬운 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사랑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도가 선택하기가 너무 쉬운 판을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희는 아니야.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이미 했고. 그래서 저는 후보 내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뭐 찌그럭버그럭 해봐야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이 또 국민의힘을 또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이게 대세인 양 흐름을 잡을 때 국민들께서 또 이렇다는데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밌기는 하거든요. 거기가 재밌긴 맞아요. 재밌어요. 네. 너무 예.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네. 황당무계한 소리를 그렇죠. 하면서 네. 예. 네.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후보들도 본인이 만에 하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뒤에서는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진지하게 정말 이 대선 경선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김나윤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장서서 맹윤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 세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지금 뭔가 이 경선 레이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누군가를 대리로 세우고 뒤에서 당권을 잡는 그리고 그 당권을 잡는 자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TK, PK 지역에서는 공천만 하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사활처럼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지 정말 경선에 진지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PK, TK 지역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분석한 부산교육감 그 선거 맞아요. 결과를 네. 봤더니 16대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표함을 네. 개함을 했더니,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윤과 함께 정승윤을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는 윤과 함께는 못 가, 내란 수계하고는 같이 못 가라는 판단을 부산 시민들이 부산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왜 영남 지역은 매일 그런 평가를 받습니까? 저는 스스로 자괴감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고통받았던 것은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이 헛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을 만났지 네. 않습니까? 45년 만에.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영남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재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에 응당하는 시민의 선택을 이제는 보여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해킹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23일 동안 정말 경악할 만큼의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촘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분명히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왔던 것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규범이 작동할 때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87년 이후에 만들어왔던 한 체제이거든요. 근데 이 규범 작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선거입니다. 결국은 이 규범에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평가, 선거 치료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 비어있는 법망을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선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비들의 결국은 죽비를 법을 보완하긴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민주당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고요. 3년간 당대표로서 성과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제 대선
대선 준비로 돌입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실제로 이제 대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사실은 어제 대선 그 선거일을 6월 3일 화요일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공고일이 나온 만큼 결국 양당은 이런 대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민주당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비해서 간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떠나면서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너무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권 안에서는 이재명의 대항마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 경선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야권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네. 빠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끝난 건가요? 뭐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정확히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전 대표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에서는 선거 구도가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큰 것 같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출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야권 연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기는 아는데 네네네. 힘을 아직 막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의 교훈을 좀 살펴보면 이 내란 세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가 전체 판을 좀 넓혀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정책, 그죠? 그 비전, 그리고 후보 이걸 놓고 이제 같이 한번 큰 판을 이게 소위 얘기하는 민주대연합론 차원에서 큰 판을 좀 펼쳐보는 것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일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런 결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정 선배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간에 내란 세력을 1차적으로 이제 이겨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라는 작은 범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네. 민주대연합이라는 공고한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도전하는 여정에는 그런 다양한 제세력들의 정책적 네. 견해라든가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예.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16년에 제대로 된 탄핵연대를 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윤석열 시대를 살지 않았을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사가 오히려 더 역행하는 사태를 만들었고 마침내 비상계엄까지 만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가 좀 정말 현명한 자기결단, 자기결정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벌써 어느덧 그 10시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는 한덕수, 최상목, 네. 심우정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은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네.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네. 혁신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탄핵은 바로 발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저는 근데 이 상황까지 왔으면 이게 지금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아주 과거에 했던 탄핵이 너무 좀 남발됐다 이런 지금 부분 때문에 움츠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과거를 반성을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갈 길이 멀다. 내란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개헌론이 터져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것도 뭐야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또 바로 또 한덕수 사태가 터져가지고 오늘도 안심하면 이건 또 안 됩니다. 뭐냐. 예, 오늘도 안심할 수 없다. 끊임없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니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피곤하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댓글에 아까 보니까 우리 세 분 기자님에 대해 봄날 같은 세 분의 3인의 구국 기자단 예, 편안한 대한국민 기자 3인방 참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보면 대한민국이 잘 되리란 믿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